네, 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보였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오늘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술주들은 활짝 웃고요.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오늘 증시에서는 또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다우가 0.6%대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1%로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주들이 크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우디에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함께했던 기술주들의 수장이 가지고 왔던 소식들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한 줄픽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사실 사우디 일정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봐야 될 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표됐던 경제 지표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는 2.3%대를 유지해주면서 지금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일단 좋은 명분이 쌓이긴 했는데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5월에 대한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보자라고 신중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미국과 사우디의 긍정적인 협상 소식이었는데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현장의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나보겠습니다. And with this trip, we're adding over $1 trillion more in terms of investment into our country and buying our products. And, you know, nobody makes military equipment like us. We hav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the best missiles, the best rockets, the best everything. Best submarines, by the way, but it's going to go a lot higher. You see, we'v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happen. It's an explosion of investment and jobs, and great companies are coming in.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ere's no better place to make a future or make a fortune. 네, 방문 첫날부터 원화 기준으로는 850조 원에 달하는 협정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가장 먼저 해외를 찾았던 국가가 바로 사우디였는데 이번에도 중동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면서 중동 쪽으로부터 적극적인 자금 유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상황이니만큼 월가에서는 실제로 사우디와 중동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의 자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협정 소식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함께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였던 사우디전 이 중국과의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아펙 행사가 열리고 있죠. 이번 주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 그리고 미국의 무역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게 전해졌습니다. 단독 기사로 전해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협상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시장 안에서 긍정론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월가에서는 계속 낮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관세로 인해서 야기됐었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45%에서 35%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수 자체도 긍정적인 상향 조정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불리는 야드니 리서치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500선까지 올려 잡았는데 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연말까지 10% 정도의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인 주요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타링크,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군이죠. 사우디에서 항공과 선박에 위성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슈 또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Yes, so we just showed several of our Tesla Optimus robots to His Highness and President Trump, and I think they were very impressed. In fact, one of our robots did the Trump dance, which I thought was pretty cool. Oh, I am. And I'd also like to
thank the Kingdom for approving Starlink for maritime and aviation use. Thank you. Maritime and aviation. There you go. There you go. 네, 이렇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스타링크에 대한 협업 소식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이 추가적인 로보택시나 추가적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사우디에서 출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간밤에 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협업 소식을 전해왔던 건 반도체 쪽에서도 전해졌었죠. 엔비디아와 AMD 또한 사우디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대량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고사양 칩인 블랙웰 칩 18,000개를 직접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의 AI 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해당 내용을 진행시킬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아마존의 소식들도 전해지는 등 함께 참석했던 주요 기업들의 수주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빅테크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감원과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3%를 감원시키겠다는 발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2년 내 최대 규모의 감원 소식이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도 풀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의 지출 규모를 줄여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MS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이 간밤 전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소외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오늘 지켜볼 종목으로는 보잉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쪽의 항공기인 보잉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중 관세 휴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장선상으로 다시 한번 중국의 인도를 재개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던 보잉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미국의 세제안과 관련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 그 안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퍼솔라 같은 경우는 오늘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분간 추가적인 정책 수혜로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오늘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도움 말씀에는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예고와 이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이 대형 기술 발표가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상승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이 사우디 왕세자 역시 1조 달러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낙관론을 키웠습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AI 관련 종목들이 대규모 수주 및 협력 발표를 내놓으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4월 CPI는 예상보다 낮은 0.22% 상승, 시장에는 큰 부담은 없는 결과였습니다.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준 정책에 대한 긴장도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다우 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 여파로 소폭 하락했고, 이 필수 소비재와 방어주 중심으로 상대적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일시 상회했지만 이는 물가보다 CTA, 매물 등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러는 CPI 둔화로 약세를 전환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은 감세 기대와 AI 공급 발표라는 이중 트리거에 의해서 기술적 랠리가 강화된 구간이고, CPI는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주, 특히 AI, 반도체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방어주는 비중 축소와 수익 실현 전략이 필요한 상태로 좀 보입니다. 네, 당분간 AI와 관련된 종목과 이슈들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이슈와 업종, 종목들 더 있었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AI와 전기차 중심의 테마 장세가 강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엔비디아가 사우디 휴메인에 AI 칩 수십만 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5% 넘게 상승했고, 이 팔란티어도 보안 협력 발표에 8% 급등을 했습니다.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론 컴퓨터까지 AI 관련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AI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재점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역시 사우디 왕세자 앞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하고 스타링크가 해상 항공용으로 승인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5%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GM, 포드, 루시드 등 전기차 관련주 전반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정책, 기술, 이 저지장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피테크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은 관세 부담 완화와 제품 기대감에 상승했고, 알파벳도 매도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안내를 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가이던스 철회와 CEO 사임 여파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퍼스트 솔라, 코인베이스, 로켓앱 등 정책 발표와 지수 편입 등 개별 뉴스 이슈에 따른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단기 트레이딩 대상 군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중동 자금과 감세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성장 모멘텀 주 중심의 랠리가 강화되고 헬스케어와 방어주는 차익 매물 소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당분간은 이제 정책 뉴스 기반으로 단기 탄력주를 선별하는 전략과 눌림목 매수 관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 중동에서 소식을 전해온 기술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 크게 올랐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를 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둘지 궁금한데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발 AI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 유입이라는 긍정적 재료가 유효하지만 전반적인 장세는 숨 고르기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중 관세 이슈는 이미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됐고,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단기 모멘텀으로는 힘이 다소 약화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지수 레벨업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 확인된 AI, 반도체 랠리, 그리고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강세는 이 코스닥 성장주의 단기 탄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수혜주, 전기차 밸류체인, 정책 기대주 등을 중심으로 한 종목별 순환매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편 공화당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기 종료 이슈가 부각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방산, 건설주는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유입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강한 중소형주 수급 흐름이 유효한 가운데 개별 종목별 피로감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중심의 눌림 매수 전략을 유지하되 대형 지수 정책 속에서 수급과 실적이 겹치는 성장주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기 이슈주보다는 중기 펀더멘탈 회복 기반의 섹터 대응이 필요하고요. 정책 변화, 하는 금리 방향 등 향후 변수에 주목하는 이 포지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저희 곽영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간밤에 여러 가지 급등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우리 돈으로 약 850조 원의 규모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국방, 우주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까지 포함된 협정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인데요. 사우디 정부가 항공과 해상 운송 부문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일부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머스크의 위성 사업이 이제는 중동 시장에도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또 머스크는 자신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직접 시연하며 이 로봇이 세계 경제의 10배 규모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시연 장면에서는 로봇이 트럼프 댄스를 따라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어제 주가는 4.9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 18,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칩은 사우디에 새로 지어지는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계약은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 현장에서 체결됐고 사우디는 장기적으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추가 도입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 매출 기대감과 다가올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며 주가는 5.63% 상승했습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8%대 상승을 보이며 시가총액 3천억 달러 돌파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사우디 투자 이슈가 부각된 데다 항공택시 개발사 아처 에비에이션과의 협력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 중인데요.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방,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되며 중동발 수요 확대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제 낙폭이 가장 컸던 헬스케어 섹터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하루 만에 17%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17% 급락하면서 헬스케어 전반의 하락세를 주도했는데요.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CEO 앤드류 위티가 개인 사유로 사임하고 전임자였던 스티븐 햄슬리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회사는 앞서 1분기 2025년 실적 전망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정부 지원형 보험에 새로 가입한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뛰어넘었던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여파로 엘리번스 헬스는 17% 하락, 그리고 휴메나는 9.6% 하락하는 등 동종 보험주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스위스 스니커즈 브랜드 온홀딩은 EPS가 소폭 기대에 못 미쳤지만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1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는 실망스러운 매출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데요. 1분기 매출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영업 손실도 전년 대비 확대되며 주가는 14.59%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렌터카 업체 허츠입니다. 허츠 글로벌 홀딩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 매출과 수익 모두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16.93%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주요 지수인 S&P 500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앞으로는 디스커버리 파이낸셜을 대처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S&P 500에 추가되게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연기금 자금이 자동으로 해당 종목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같은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23.97%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잉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잉 항공사의 납품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4월 한 달간 상용 제트기 45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로 어제 보잉은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입니다. 미 하원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203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퍼스트솔라 주가 어제 2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JP모건과 울프 리서치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퍼스트솔라가 세액 공제로 최대 100억 달러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AI 인프라 시장 선도주자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수익의 약 70%가 AI 플랫폼 기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되며 주가는 1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넷플릭스도 보겠습니다. JP모건은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콘텐츠 투자 효율화와 광고 기반 모델 확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해석입니다. 주가는 2.56%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장비 기업 캐터필러도 보겠습니다.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관세 완화 기대감이 주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우 5로 이어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상대국에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관계에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며 그 수는 매우 많지만 내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을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 합의에 따라 미국의 상호 관세는 10%로 낮아졌고 중국의 펜타닐 유입 혐의와 관련해 이미 부과된 20%의 별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미국은 4월 초 이전부터 부과해온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수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네, 간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지수 상승이 나오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낙폭을 다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보기 전에 먼저 전해진 속보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신규 편입 종목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편출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에코프로머티와 NC소프트가 편출 종목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전해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중요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모두가 기다렸던 4월의 CPI,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당분간 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CPI 데이터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전월 대비와 전년 대비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딱 맞물리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4월 CPI 전월 대비는 0.2% 상승을 했고요. 1년 기준 상승률로는 2.3%를 가리키면서 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는 2.8%로 집계가 됐고요. 이 상품 물가 자체는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주거비나 외식 물가, 또 유틸리티 요금 등 이 서비스 부분의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규모 관세 조치가 아직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시행 이전에 물량을 미리 들여오면서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인상 압력은 억제된 상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수입 비용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요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중소기업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전미 독립사업자 연맹은 4월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95.8까지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51년의 평균치인 98을 하회하는 수준이기도 하죠. 이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지고 있고 구인 비율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올해 미국 안의 고용도 증가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조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CME 페드워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7월까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연내 인하 횟수 기대도 2회로 줄어든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보다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한 줄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까지는 수입 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데이터다라고 월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만큼 5월부터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실제적인 금리에는 더 큰 작용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일단은 시장 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시장이 환호할 수 있었던 건 간밤 나왔었던 사우디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소식들이 간밤 사우디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의 체결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6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시켰습니다. 에너지나 방산, 인공지능, 인프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투자나 수출 계약이 맺어진 건데 이번 합의는 미국 기술 수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지형에도 큰 파장을 예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 쪽의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 미국의 방산업체 12곳과 사우디가 1,42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산 수출을 놓고 미국 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고용과 수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빅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민간 부분 투자도 대규모로 진행이 됐죠. 사우디 기업 데이터 볼트 같은 경우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구글과 오라클, 우버 등과 총 8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기술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신설 AI 전문 기업인 휴메인과 함께 18,000개 이상의 AI 칩을 공급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쪽의 이슈도 함께 전해졌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사우디의 항공 그리고 해운 부분에서 일부 허가를 받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우디와 미국 간의 협정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서 방산 수출이나 에너지 안보, 또 기술 확산과 AI 시장 지배력 확대라는 사중 효과를 동반한 경제적인 빅뱅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분리를 가속화하면서 친미 중동 국가들과 새로운 첨단 기술축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 지정학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소식으로 앞으로 AI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와 방산 업체들까지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월가의 평가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업종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시장에 관심이 쏠렸었던 미국과 중국의 내용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제주도에서 에이펙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이 중국의 고위급 인사와 미국의 무역 대표가 다시 한번 만남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주말에 제네바에서 긍정적으로 관세 인하 소식을 들고 왔는데 과연 제주도에서의 만남도 이어질 수 있을지 2차 관세 협상이 도입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번 주말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상 간의 통화는 실질적인 합의가 임박했을 때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깜짝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관세 휴전을 반영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45%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0.5포인트 상향한 1%로 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의 연말 목표치 또한 상향으로 조정을 했는데 일단 성장이 다시 견고해지고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정책적 긴급성이 낮아졌다라고 골드만삭스는 간밤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율 90일 동안 유예가 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수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대중관세가 약 37%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책 불확실성보다는 구조적 전환 과정을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일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37% 정도가 최종적인 관세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협상이 앞으로 글로벌 증시에 미칠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과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질지 혹은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연초 대비의 하락을 증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덕분에 월가 안에서의 목표치도 줄줄이 상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긍정론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S&P 500 지수를 더 높여잡는 월가의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함께 정리를 해서 내용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야데니 리서치의 내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6,000선을 제시를 했는데 연말 목표치 6,500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대비는 1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야데니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전반적인 회복력을 고려할 때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6,500까지 상향됐다라는 부분은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될 수 있겠다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관세 인하가 미국 내 소비자 심리 회복과 기업 재고 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6,25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반도체나 소비재 그리고 운송업종에서 수요 회복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1.3%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 현재 펀드 매니저들의 위험 선호도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6월에
함께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고 올해 금리는 12월 월에 단 1회, 또 내년 상반기에 추가 인하 2회로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세 완화, 소비 회복, 성장 반등이라는 경로에 신뢰를 보이면서 이 긴축 종료가 아니라 성장 지속성에 베팅하는 흐름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수주 소식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것을 더 상쇄시키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계속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간밤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만 5천 달러 선도 일시적으로 터치를 해줬는데 전일 대비는 1.7% 오른 10만 4,600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무려 10%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자산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벌써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들도 엄청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메이저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주간 단위로 50%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 안으로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긍정적인 협상 소식이 더 전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토크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PI 결과 보자마자 이거 트럼프 또 파월 얘기할 확률 100%다. 일론 머스크도 젠슨왕도 사우디 아싸라비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트럼프, 느림보 파월입니다. 어제 장전에 CPI 나오자마자 저거 100% 파월 얘기한다 저거. 그렇죠? 안 할 리가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고 인플레이션 없는데 왜 파월은 느려 터져가지고 타이밍 놓치냐. 그리고 연준 보고서들이 엉망진창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립적인 기구고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위상이 어떤 행정 쪽의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연준에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을 엉망진창이라고 했으며, 트럼프는 맨날 느려 터진 파월, 엉망진창 파월, 뭐 바보 파월, 뭐 갖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5월 달에는 갈아치울 확률 100%죠, 이거. 58,000%예요. 그렇지 않아요? 2026년 5월에 임기 만료되는데 바꿀 확률 100%입니다. 내년도에 자기 입맛에 맞는 FRB 의장을 앉힌 뒤로는 뭐 이렇게까지 간섭을 안 하진 않을까요? 하지만 또 간섭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자기가 그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임명한 보우먼 이사가 딱히 할 역할이 없어요. 보우먼 이사가 매파잖아요. 매파는 싸나운 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쪽에 방점을 찍혔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어서 그 보험원 이사를 금융감독 부의장에 앉힌 이유는 금융감독 쪽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고 은행에 조금 돈을 풀게 만드는 그쪽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원 이사를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임명한 건데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매파잖아요. 보험원 이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뭐 트럼프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 부의장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FRB 의장을 갈아치우고 싶은데 갈아치울 수가 없으니 트럼프는 매일같이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100%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지금 1년 남았죠. 1년 동안은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파월한테 매일 바보라고 할 겁니다. 자, 지금 CPI 보겠습니다. CPI가 일단 그냥 헤드라인 CPI죠. 헤드라인 CPI, 그냥 뉴스 타이틀에 나오는 헤드라인 CPI는 지금 연 2.3%,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은 했는데 2.3%라는 수치가 2021년도 2월 달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상승을 아예 안 하면 죽은 것이고 상승을 아예 안 하면 우리 경기 죽은 거예요. 제일 최악의 경우 디플레죠. 그렇죠? 물가가 올라야 됩니다. 천천히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식료품이라든가 서비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임금도 오르기 때문이죠. 임금이 안 오르면 일을 안 합니다. 뭐하러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좀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도 명목 임금 상승률도 오르기 때문에 명목 임금이든 실질 임금이든 그 오르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가파르게 빨리 오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2021년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며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 2.4%도 하회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이거 그냥 얘기 나왔죠. 이거 파월한테 얘기할 것이다 분명히. 전문가 예상치 2.3이었는데 2.3% 나왔죠. 자,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전달 대비해서는 0.2% 상승했는데 이것도 전망치가 0.3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전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예상치 하회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되었다고 트럼프가 주장할 수가 있는 지표가 나와버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8짜리가 하나 나왔죠. 이거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코어 CPI라고도 하죠. 여기서 만약에 렌트비까지 제거를 하면은 슈퍼 코어 CPI가 됩니다. 자, 에너지 식료품이 변동성이 큰데 트럼프가 계속 지금 에너지 식료품 두 개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휘발유 가격 나는 1갤런당 1.98달러로 잡았다. 그리고 달걀 가격은 마음대로 달걀 먹을 수 있게 잡았다. 맨날 그거 두 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변동성이 제일 심한 건데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외하고 4월 근원 CPI는 2.8% 상승했습니다. 전달 대비는 0.2% 상승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예상치는 2.8%였고요. 전달 대비는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식료품 에너지 뺀 코어 CPI는 전문가 예상치 전년 동기 대비는 부합, 그리고 전달 대비는 예상치 하회. 그렇죠? 2.8 이건 나왔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지금 헤드라인 CPI, 코어 CPI가 전문가 예상치 동결 내지는 하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무조건 파월한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안 나왔어도 말을 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말하니까. 그렇죠? 파월 이 정도면 파월이 아우 지긋지긋하다고 금리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패드워치에 나오는 거는 6월 달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7%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트럼프가 또 말하겠죠. 저 연준 바보 같은 집단들 하면서 나보다 주식시장 못 맞춘다고. 연준이 하는 일이 연준의 이중 책무가 뭐라고 했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이중 책무를 위해서 모든 이사회 임원이라든가 연방준비은행 그 뭐 연설할 때 보면 총재 연설할 때 보면 항상 이중 책무를 강조하잖아요.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맨날 비아냥되죠. 이번에 또 엄청 비아냥될 겁니다. 지금 자기가 주식시장 맞췄으니까요.
지금 주식 리딩방의 황제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렇죠? 트왕상이라고 트럼프 의심한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짜 이거 만약에 트럼프가 리딩방 했으면은 저기입니다. 탑 먹었어요. 탑. 그렇죠?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젠슨 왕도 사우디 아싸라비아. 자, 그리고 그래서 왜 더 열광하냐 지금 트럼프한테.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엔비디아 테슬라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급등을 하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다우존스만 빠졌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빠져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왜 다우존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얘기 드렸죠. 다우존스만 가격 가중 지수기 때문이죠. 가격에 가중을 매겼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장 높아서 다우존스 안에 엔비디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높아요. 그래서 다우존스만 혼자 빠졌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CEO도 사임한 데다가 가이던스도 낮춰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서학기미 분들이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그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열린 그 포럼이죠. 포럼과 어떤 계약 체결권, 그다음에 거기에 앨런 머스크랑 젠슨 왕이 다 같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열광을 했죠. 트럼프 의심한 거 미안합니다. 리딩방의 황제. 이렇게 됐는데 결과를 볼까요? 일단 사우디가 미국에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같은 중동인데도 희한해요. 그렇죠? 이란은 왜 저렇게 안 할까? 물론 역사적인 깊은 골이 있죠. 사우디는 정말 우방인데 같은 중동인데도. 그렇죠? 이란은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기회를 주고 있죠. 이란도 사우디처럼 이렇게 부흥을 하려면 말을 들으면 기회를 주겠다. 대신에 핵은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는 이제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서로 막 칭찬하면서 어제도 칭찬을 엄청 했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 여기 앉아있죠. 요즘에 존재감이 조금 떨어진.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거 좋아하죠. 존재감이 부각됐을 때 테슬라 주가가 가장 안 좋았잖아요. 그 무슨 도지 효율부 수장으로서 막 펼치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 혼자 다 정장 입고 있는데 혼자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할 때 그때 주가가 가장 안 좋았죠. 오히려 지금 살짝 빠진 다음에 존재감 없어지니까 테슬라 주가 오르잖아요. 어제도 자리는 되게 좋은 중요한 자리에 앉았죠. 빈살만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앨런 머스크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뒷자리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까지요. 솔로몬 왕. 트럼프가 원래 그건 잘하잖아요. 자기 우방국한테는 엄청 정말 하늘로 날아갈 듯이 띄워준 다음에 시작해요. 일단 그 엄청 뭐 샹들리에 막 말도 안 샹들리에가 그 하나가 한 몇십억 할 것 같더라고요. 천장이 다 샹들리에. 그 샹들리에 보면서 뭐 이런 광경을 일기 때도 못 봤다고 하면서 와 사우디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 앨런 머스크는 뭐 이게 박수를 치고 있긴 한데 이 손뼉 박수가 아니라 그거 있죠. 여기 끝에 요렇게 되게 약소하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자, 5주 전에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라고 사실 지금 욕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민주당하고 적대적 관계고 언론으로 따지면 폭스를 사랑하고 뭐 ABC나 이런 쪽을 싫어하잖아요. 자, 근데 어떤 언론에 친하느냐, 어떤 정파냐,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다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거든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배가 고프면은 그 무슨 정치성에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식 수익이 나면 그냥 왕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건 해리스를 지지하건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해리스든 트럼프든 내 수익을 내준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수익을 내줘버렸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건 인생의 스냅샷일 뿐이다. 이랬고 그다음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뭐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란 거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품이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건 좋지가 않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뭐라고 했어요. 주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 사야 될 때 같다. 그랬잖아요. 결국 수익을 크게 갖다 줘버리니까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그렇죠? 5주 전에 나는 말했다. 구매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그때 다 나를 비판했다. 분명히 기억하지 않느냐. 기자분들 그리고 뭐 나 비판자들 다 비판했죠. 비판했지 않았냐. 지금 와서 아무도 나 비난 안 한다. 주식 다 올랐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높아질 것이다.
주식시장 좋아질 것이다. 내 임기 1기 때처럼 월스트리트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당선됐기 때문이고 내가 관세를 매겼기 때문이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무려 22% 증가했다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또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애플이 얼마를 투자했고 TSMC가 얼마를 투자했고 엔비디아가 얼마를 투자했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딱 쳐다보니까 젠슨왕이 연설을 했잖아요. 젠슨왕 어디 있죠 지금? 그 다 웃음이 터졌어요. 젠슨왕 어디 있었나요? 젠슨왕도 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젠슨왕을 딱 샤라웃을 하니까 바로 이게 가슴을 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 상무장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팀 쿡은 여기 안 왔어요. 팀 쿡은 안 왔지만 전화로 팀 쿡이 또 투자한다고 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목적이 그거라고 했죠. 관세를 지금 그렇게 부과하는 목적이 결국 뭐였어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당장 소득세를 깎아주면 돈이 미국에 들어오는 돈들이 적어지니까 일단 남의 나라 거를 다 뜯은 다음에 갈취한다고 표현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시간이라고. 트럼프가 전 세계의 돈을 갈취를 해가지고 미국인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관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지금 일정 부분 계속 캐시카우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이 감세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까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일단 공화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상원에서 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이게 어떤 완성 작품이에요. 독립기념일까지. 이게 대하 드라마예요. 지금 트럼프는 이게 단막극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미 대하 드라마가 쓰여 있습니다. 각본이. 그러니까 이게 완성작이거든요. 관세를 부과한 게 디딤돌이에요. 관세를 부과해서 그 수익을 얻은 다음에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규모의 세금 인하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뭐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를 하지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자기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게 사실 1시간 30분 떠든 것도 지금 대단하긴 해요. 지금 80 다 돼가지고 솔직히 이거 서가지고 다리가 진짜 그 무릎이 나갈 것 같은데 1시간 반을 물도 안 마시고 떠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화자찬이 그 중에 반이 자화자찬이에요. 반이 자화자찬인데 했던 말 또 합니다. 주말에 영국과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됐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휘발유, 에너지, 아까 전에 말한 CPI에서 항상 변동성이 가장 큰 두 항목이죠. 에너지랑 식료품.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모든 가격이 인플레이션 없이 하락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자, 물론 이거는 폭스TV입니다. 그러니까 폭스TV니까 친트럼프 성향 이 지지자들이 댓글 많이 달겠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연설이네요. 음표도 없고 일시정지도 없으면 효과 후에 효과만 나타납니다. 나는 그가 이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확신합니다. 그 조 로건 그 팟캐스트에서 3시간을 물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떠들고 거기서 젊은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3시간을 떠들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반 떠드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앉아서 하는 거고 이건 서서 하는 거잖아요. 서서 1시간 반은 솔직히 앉아서 3시간이랑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전화위에도 불구하고 서서 1시간 반, 앉아서 최소 3시간 이상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떠들 수 있는 열정은 진짜 대단하다. 대본도 없더라고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또 올렸죠. 안 올릴 리가 있습니까? 자,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다 내렸다. 이제 거기다가 뭐까지 첨부했죠? 의약품 가격까지 첨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파월 너 무슨 문제 있니? 이제 이 소리까지 왔어요. 파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거 뭐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안 하나요? 지금 꽃을 피울 준비가 됐는데 파월이 그 꽃망울을 터뜨릴 물을 안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꽃망울을 터뜨려가지고 꽃을 확 터뜨릴 수가 있는데 파월이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뿌리고 있다. 답답해 터지겠다는 거죠.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안 낮추고 있다. 제발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건데 파월이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막고 있다고 또 저기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트럼프의 느림보 파월 얘기였고요. 자, 백악관이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자, 아까 CPI의 세부 항목들 다 여기다 올렸어요. 아까 헤드라인 CPI
거기서 에너지 식료품 가격 뺀 코어 CPI 이렇게 나왔죠. 거기서 렌트빌 빼면 슈퍼 코어 CPI. 근데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 항목들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싹 다 나열해놨어요. 일단 식료품 가격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는 3개월 연속 하락했고, 계란 가격은 무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지난 3개월 동안 1.9%씩 상승했고, 임금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CPI 항목이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임금도. 항공료, 에너지, 호텔, 중고차 가격 모두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다 잡았고 꼭 필요한 인플레이션인 임금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되게 좋은 거죠. 임금이 오르니까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거나 일부 오르더라도 그거를 감당하면서 내 오른 연봉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들의 이 인터뷰를 다 따놨어요. 자, 뭐 블룸버그, 뭐 인베스트포디아, 폭스, USA 투데이, 블룸버그 다 해놨는데 다 볼 시간 없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4월에 4년 만에 최저치. 아까 4년 조금 넘으니까 그 백악관은 5년으로 표현을 한 거고, CPI 보고서가 뭐 좋았다. 이 속도는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1년 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다. 막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지금 다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올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멋진 하루. 느낌표 3개. 자,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는 시진핑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시진핑은 자, 지금 시진핑과 통화를 주말에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밝혔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은 같이 승리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은 자기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도 갈라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한테 145% 했다가 완전 물러섰네. 중국이 결국 이겼네. 미국이 종이호랑이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유연성을 통해서 중국을 끌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공산주의라서 다 지금 이 인민들의 어떤 언론의 그 부분이 다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의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 횡포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돌려 말했지만 직격탄을 날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매수에 성공해서 거의 관세 전쟁 전에 떨어진 수준까지 다 회복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를 만나고 나서 저 정점이 찍혔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을 넣어서 한 줄 매도평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우리 안 싸우니까 살만 가득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최혜국 정책을 부활시키며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해외 저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값이 최대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빅파마의 폭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 외국의 약가 규제에 대응하도록 지시했으며 FDA에는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의약품 수입 확대를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처방약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고 환자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약을 살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약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글로벌 제약사가 해외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 환자 혜택은 제한적이고 전체 제약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시장의 온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만 대형주까지 그 온기가 퍼지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진 않은데요. 간밤의 증시도 딱 그러했죠. 기술주들은 환하게 웃었고요. 우량주들은 울었습니다. 나스닥이 1.6%대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장에서도 강하게 나왔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간밤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상승에 함께 동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간밤의 주요 이슈들로는 우리가 사우디와의 소식들을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빅테크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빅테크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간밤이었고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좀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천억 달러 정도 원화 기준으로는 580조 원에 가까운 빅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빅딜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AI뿐만 아니라 방산이나 인프라와 관련해서 대규모 수출 소식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만 놓고 보면 방산 쪽만 1,420억 달러의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요. 엔비디아와 AMD를 필두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추가적인 칩 공급의 소식들 그리고 AI 인프라를 사우디에 확장시키는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이 동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사우디의 항공이나 해상 운송 쪽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머스크 CEO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so we just showed several of our Tesla Optimus robots to His Highness and President Trump, and I think they were very impressed. In fact, one of our robots did the Trump dance, which I think was pretty cool. And I'd also like to thank the Kingdom for approving Starlink for maritime and aviation use. Thank you. Maritime and aviation. There you go. 네, 머스크 CEO는 이날 자리에서 사실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까지 함께 해줬는데요. 자율주행을 빠른 시일 내에 사우디와 중동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안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중동 안에서 키워가는 멘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해당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CPI 데이터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지금 연준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4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는 최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물건을 선제적으로 다 사들이고 재고를 쌓아놓은 상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물건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 포인트고요. 때문에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 여파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때문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이 긍정적인 전망론을 계속해서 이어감과 동시에 이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횟수를 내려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파월 의장이 너무 느리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압박의 멘트를 다시 한번 꺼내놓기도 했는데 과연 연준의 입장은 어떠할지 파월 의장의 연설 이번 주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기업 신뢰지수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업단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와 함께 대규모 수주 소식이 간밤 뉴욕 증시에는 긍정적인 상승 요인이 되어졌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이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베이스가 오늘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을 통해서 새벽에 속보로 전달을 드렸었는데 S&P 500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거래소 종목 기준으로는 최초로 나스닥에서 S&P 500으로 상장 이전하는 기업이 되고요. 최근에 이 암호화폐 가격 또한 긍정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시세를 반영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만약 하반기까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 코인베이스의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납품 금지 해제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주가 장중에 2%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세 싸움이 이어졌을 때 보잉기를 사지 않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해제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인 단기 상승 모멘텀에 힘을 실어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죠. 퍼스솔라가 무려 22%나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공화당 쪽에서 내놓았던 차액공제가 생각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 보조금을 줄일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퍼스솔라와 관련 일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실 큰 일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순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연준 의장의 연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와 함께 PPI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 데이터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아갈지도 궁금한데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주요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돈으로 약 850조 원 규모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 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부터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 18,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칩은 사우디에 새로 지어지는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사우디는 장기적으로 또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추가 도입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간밤에 5.63% 상승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엔비디아 대장주 2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 대한 HBM4 공급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보실 텐데요. 한미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함께 HBM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 달간 약 20% 상승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팔란티어 보시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하루 만에 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을 3천억 달러 돌파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우디 투자 이슈가 부각된 데다 항공택시 개발사 아처 에비에이션과 협력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팔란티어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하나시스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시스템은 팔란티어와 함께 국방과 우주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공동 개발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반 정보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약 38% 상승하며 국내 방산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매출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1분기 매출이 기대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영업 손실도 전년 대비 확대되며 주가는 15%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양자 컴퓨팅 기업들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와 우리로는 양자 보안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옵티시스와 코이버는 광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광통신을 사용하는데 이때 필요한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은 정치 테마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볼 텐데요. 미 하원이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고 203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퍼스트솔라 주가는 22%대 상승했습니다.
이에 JP모건과 울프리서치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퍼스트솔라가 세액 공제로 최대 100억 달러 이상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태양광 업체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요 증가는 국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솔루션 보시면 주가가 한 달 사이 6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1분기 실적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솔루션, 퍼스트솔라와 함께 태양광 업체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잉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잉 항공사에 대해 납품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4월 한 달 동안 상용 제트기 45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로 보잉 어제 주가가 2.46%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보잉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와 예림 아스트를 보시면 이 두 기업은 보잉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또 대한항공은 보잉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또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도 대한항공의 주가에 또 보잉의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한진칼은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빠르게 늘리면서 이 경영권 경쟁 가능성이 부각됐고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기업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13일 오전 9시 삼성닷컴 등 온라인에서 갤럭시 S25 엣지 비욘드 슬림 행사를 통해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슬림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견고한 내구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직무대행은 갤럭시 S25 엣지는 초슬림 기술의 한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제품이라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장인 정신의 완벽한 균형을 이뤄낸 업계의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강조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정교한 설계와 경량화를 통해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5.8mm 두께의 슬림 디자인, 163g 무게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23일 갤럭시 S25 엣지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가격은 256GB 기준 149만 6천원, 512GB는 163만 9천원이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제 5월 14일 오늘 수요일이죠. 5월 이제 중순 또 다 돼가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뭐 이데일리 신문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제 확실히 기획 기사가 일면에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톱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환율 얘기인데요. 미중 관세 합의했는데 환율은 왜 오르나? 이게 이제 어떤 리스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1,300원대로 이제 잘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히려 미중 이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놓고 난 이후에 환율이 지금 다시 1,42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그럴 법한 게요. 환율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상대가 강하면 내가 약한 거고 내가 강하면 상대가 약한 건데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려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미중 합의 전에 그랬죠, 상황이. 그래서 1,300 거의 한 7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잠깐. 근데 미중 이 관세 협상이 의외에 좋은 타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달러가 인덱스가 갑자기 102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상황은 또 좀 다르긴 하더군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갑자기 150엔대 근처까지 엔화 가치는 폭락을 했습니다. 엔화가 급등을 했죠. 엔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원화, 엔화, 그다음에 대만 달러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위안화는 역시 이제 이 양측이 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번에 미중 합의 내용이 미국한테도 결과가 좋은 거고 중국한테도 결과가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위안화는 의외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협상 결과가 아무래도 이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추세적으로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위안화와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10년물 국채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10년물 국채가 좀 4.5% 근처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 자산, 즉 주식에 대한 이 미중 합의 이후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확 올라갔죠. 오늘도 나스닥이 앞서 보신 것처럼 또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 기술주 중심으로 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채권에 이제 매도가 일어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 효과 여전히 아직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환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단기, 중기, 장기까지 뭐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뭐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감안했을 때 적어도 하반기, 그러니까 즉 3분기쯤에 들어가서부터는 1,300원대 이제 중반이냐 후반이냐 차이는 있긴 할 텐데 어쨌든 1,30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새 정부가 어쨌든 경기 부양책 대대적으로 펼 게 확실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1,300원대 후반 이 정도가 조금 더 좀 리저너블한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 얘기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증권면으로 가보죠. G2 관세 전쟁 한숨 돌렸다. 중테크에 쏠리는 눈. 앞서 제가 이번 미중 합의의 승자가 이제 미국도 되고 중국도 되나 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환율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주식시장 쪽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뭐 어제 오늘 엊그제 어제죠 이렇게 급등을 한 걸 봤을 때는 뉴욕 시장도 상당히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 IT 종목들 중심으로 중국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이 중국의 IT주들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따지면 빅테크주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화면에 나오죠. 4개인데요. 삼성, 미래에셋, 한화, 그다음에 타임폴리오까지 지금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잘 나가는 ETF 상품들 잘 만드는 회사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좀 보면 휴머노이드, 차이나 테크 탑 10, 그다음에 AI 테크, 차이나 AI 테크 탑 10, 그다음에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다 이제 이런 근데 사실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액티브 상품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일단 그러니까 액티브 상품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운용사들이 좀 그 깊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하나가 AI 쪽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요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크게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게 AI와 관련된 이 IT 종목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좀 집중된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1월 달에 딥시크 쇼크 이후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쇼크죠. 그래서 딥시크 쇼크 이후에 그동안에 항생테크주에 포함된 항생테크의 구성 종목에 포함된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BYD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보니까 BYD가 30% 가까이,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41%, 알리바바는 무려 54%가 뛰었더군요. 그래서 이런 앞서 운용사들 그 상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대표 IT 종목들 이런 애들을 미국에는 이제 M7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매그니피션트 7. 중국은 테르픽스 10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영어로 테르픽이라는 게 되게 막 좋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바람을 좀 넣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그니피션 7도, M7도 그렇고 T10도 그렇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술주들 이 종목들을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결국은 앞으로 M7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뉴욕 시장에서 계속 여전히 강한 어떤 주가 될 것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주식은 이 T10 종목들이 향후에 이제 주도를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국 시장 투자할 때 2005년, 2015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 겁나게 두세 배 올랐다가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우리가 두 번의 큰 경험을 했죠. 굉장히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에이 이번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 그런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 2005년과 2015년과 과연 같으냐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형 IT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외신이기도 하면서 국내 이제 산업 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약값 최대 90%이나 한국 통상 압박 더 커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약값을 대폭적으로 내리라고 좀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요즘에 오늘 아침에 뭐 마켓 시그널에서도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회사가 무려 뭐 18%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던 회사가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한 40% 가까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원래 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개별적인 악재도 있는 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미국의 제약주들 주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얘기를 좀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지금 수익을 내는데 100이라고 그러면 그 100 중에 70을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미국에서 파는 약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하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간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약값이 유럽보다 너댓 배가 더 비쌌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더군요. 뭐 트럼프 얘기를 100% 다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50%만 믿어도 두세 배 정도의 약값이 더 비싸다라는 거는 이제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 앞서도 이제 미국의 제약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쪽에 압박으로 온다는 건 통상 쪽에 압박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서 이 제약사들이 미국과 이게 비교했을 때 미국의 불리한 식으로 약가 정책을 펴는 나라들에 대해선 또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한국이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약을 팔 때 한국에서 뭔가 그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우리는 대선 끝나고 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서 아마
뭐 6월 말 빠르면 7월 정도 이제 아마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무역 관세 협상이 시작될 텐데 그때쯤 가서 얘기가 나오는 아마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약을 팔아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좋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낮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국내 특히 이제 제약주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산업 얘기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뭐 3시 한 4시 조금 넘어서 나왔으니까 뭐 늑장 공시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긴 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애프터마켓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뭐 한 근 7, 8%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기도 했고요. 뭐 정규장에서도 뭐 안 좋긴 했습니다만. 자, 제목을 보시죠. 캐즘 이후 준비하는 포스코로 2차 전지 소재 1조 자금 투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이 이제 지주회사죠. 포스코 이 홀딩스가 포스코에 있는 세계 2차 전지 관련 계열사들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이제 1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상장사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광산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이것도 이제 이 소재에 관련된 이제 광물 쪽 회사고 그다음에 국내 GS에너지와 손을 잡고 있는 자회사 이렇게 3개의 회사에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래도 주가가 뭐 상장이 된 회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개별적으로 1조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을 59%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1조 1,000억 원의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서 뭘 할 거냐? 또 이제 양극재, 음극재, 국내 공장, 해외 공장 이쪽에 이제 증설하는 부분에 투자를 좀 하기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리튬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에서 호주 광산 개발회사와의 합작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자금을 한 3,200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개별적으로 1조 1,000억 원 유상증자하고 이 자금들이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입이 되냐면 결국 이제 광물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재, 양극재나 음극재나 소재까지 소위 말해 일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 자금이 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다 또 1조를 투자한다고 1조 1,000억 원을 유상증자한다고. 근데 이제 이 캐즘 시기만 지나면 결국 전기차로 이제 대세가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결국은 그거를 대비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참 대단한 용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걱정스럽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나. 하지만 결국은 지금 사실은 배터리 업계는 중국과 우리가 사실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서 만약 포기하고 물러난다면 사실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할 수밖에 없죠. 미국도 그거를 바라지는 않을 거고 전 세계가 다 바라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독점하는 것. 결국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좀 버텨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의 이 결정이 상당히 좀 용단이고 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우디 이슈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뭐 이번 주 들어서 뭐 리스크온 국면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도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들이 커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월 이후 4월 초 단기간에 이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리긴 했었지만 지금은 2023년도 10월 이후 형성되고 있는 추세적인 움직임 하에서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들은 계속 지속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월달 S&P 500의 밴드 상단을 6,100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5월달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6,000선 안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6,300 정도 상단을 제시하면서 보수적으로 6,200, 6,3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해 4분기 때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간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가지표 4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확인했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기본 관세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공급층 요인에서 물가가 자극될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올해 아이러니하게도 매월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은 전월보다 오름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연준 역시 시장 예상과는 달리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리스크온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분위기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제 방금 좀 언급 주셨던 거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 먼저 언급을 주셨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긍정적인 협상,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뒤엎는 수치였죠.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전해질지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제주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했던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하겠다는 내용도 일단은 기다리고는 있잖아요. 어떤 가능성 열어두고 지켜볼까요? 뭐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화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연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그 90일조차도 저는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상당히 크고요. 또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현지 생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부가 이는 사실 미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인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국 간의 경제적인 연관을 놓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관세부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부정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인 공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2기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중 강경 모드를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공존 모드를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 이제 4월 1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숫자는 50% 정도 디스카운트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율을 면제해 줄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으로 파악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0%의 관세가 90일 동안 적용이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사실 시장 일부에서는 이 30% 자체도 시장을 충분히 위축시킬 만한 높은 수치다라는 좀 해석들도 있거든요. 당분간 90일 동안 30% 유지되는 데 있어서 시장의 부담감은 괜찮을까요? 저는 미국이 교육국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끼쳐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 교육국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관세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과거보다 높아진 부분들은 있어요. 과거에는 11% 정도였는데 현재로서 양국 간의 115% 정도 관세를 낮추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효관세율이 39%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뭐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까지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지금의 실효관세율을 미국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텨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과거보다는 가계의 소비가 좀 둔화되고 기업들의 이익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대 관세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로 바로 직결되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 상황에서 앞으로의 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동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달러 현상이 유지가 됐다면 관세 변화와 함께 환율 쪽의 변동성도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올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또렷해지기 시작했던 거는 2월인데요. 2월 그때 당시 꼭 보셔야 되는 지표들은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과 유로존, 신흥국의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월 이후 이제 미국의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유로존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해당국들의 경기 차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최근 들어서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개선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0일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전후 다시금 이제 달러 약세가 두드러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 경제지표 결과 또 양국 간의 무역 합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정도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이번 주 확인되고 있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4일에는 4월 소매 판매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르면 4월부터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 감소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사실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앞당길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달러 약세가 지금보다 더 두드러질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더 추가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언급을 주고 계신데 이 트럼프 관세 대응 효과가 벌써 좀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일단 4월에 대한 관세가 전년 대비 130% 급증한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선 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트럼프의 기본 관세는 4월 5일 이후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상호 관세율이 현재 이제 각 교육국들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부 합의 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상호 관세율 자체가 사실 그 숫자 자체가 어떤 논리적인 형태로 산출된 숫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90일 상호관세가 유예되기 전까지 저는 이제 제시됐던 숫자가 50% 정도는 일부 낮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위험자산 가격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경기 확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미 73%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23%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기본적으로는 2027년도 상반기, 늦어지면 2027년 하반기 정도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경제 체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관세 부과는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의 속도를 좀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관세율 자체는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경제 데이터에 얼만큼 반영됐는지 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상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고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하기도 하던데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기본 관세율 자체는 4월 5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4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되는 그 기여도가 더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해석으로 좀 연결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3개월 평균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둔화되는 흐름들이 기조적으로 좀 확인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올해 최소 2번, 많으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2번, 많으면 3번, 그리고 빠르면 뭐 올 여름부터도 금리 인하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해외 쪽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의 횟수가 뭐 1회까지도 낮아지는 것도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7월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도 패드워치에서 계속 그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 여름부터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연준의 통화정책은 연준이 3월, 6월, 9월, 11월 제시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이 3.9, 그러니까 올해 2번 각각 25ppc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베이스로 놓고 연준 통화정책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고 3월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물가 안정 목표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물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이미 시행을 해도 되는 시점이지만 지금 늦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여지는데,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또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졌다라는 걸로 좀 문매를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그리고 고용 감소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당연히 도모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실질 중립금리보다는 실질 정책금리가 높은 제약적인 환경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흐름들이 일정 임계치를 계속 벗어난 상황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미국 가계와 기업들의 경제 활동들은 생각보다 빨리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 2번, 많으면 3번 정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파월 연준 의장을 언급을 하면서 또 너무 느리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앞으로 관세로 인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지 않을까에 대한 여부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데이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세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추가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관세 부과가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측면은 두 가지인데요. 네. 공급층 요인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공급층 요인보다는 수요층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가계,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들은 공급층 요인보다는 수요층 요인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폭 둔화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수요층 요인, 수요 감소가 물가 하락을 견인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늦게, 더디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부과라는 요인만으로 물가가 자극돼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도모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민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혹은 월가에서는 계속적인 신중론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준으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아이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제 좀 쿠글러 의사의 발언도 그랬었고요.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이 관세와 불확실성에 좀 집중하면서 여전히 우려감을 크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시각들을 저희가 너무 그럼 크게 좀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미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올해 4월 7일 날 마이너스 21.3% 하락하면서 저점을 확인했고 그 이후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에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는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상호 관세율을 90일 유예한 게 증시 반격 토대가 됐고요. 또 일부 IT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율 이 부분들은 S&P 500 지수가 빠르게 5,700선까지 올라오는 주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빠르게 6,000선에 안착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간의 관세율을 낮추는 그런 협의 과정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시했던 상호 관세율이 50% 디스카운트 되고 일부 국가는 면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올해 연초 이후로는 플러스 수익률로 바뀌었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까지는 미국은 경기 침체 진입 없이 기업 실적들은 계속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정말로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내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투자 여러분들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피해 있는 게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이후로 완전히 S&P 500 같은 경우도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연말까지 일단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내용들 함께 공유를 주셨고요. 자, 이렇게 증시가 계속 좋기 위해서는 사실 관세와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확실한 좀 확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이런 협상들 지속적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 되는 걸까요? G2 간의 무역 관련된 합의가 생각보다 빨리 정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는 상호관세율 90일 이후에 막판에 좀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향후 협의 과정에서 낮춰줬던 관세율을 다시금 또 올릴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관세율이 90일 유예되기 전 막판에 대합의를 이룰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기대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양국 간의 어떤 관세를 놓고 다루는 이런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실적인데요. 3월 말 추정됐던 것보다 지금 현재 S&P 500의 EPS 증가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전년 동기 대비 7.2% 추정됐던 그 숫자가 지금은 13%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건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M7 그리고 이제 브로드콤을 포함한 배트맨 주식들의 복원 내역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빠르게 전개되면서 긍정적인 합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실적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실적을 기반으로 증시의 변동성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설명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이렇게 긍정적인 가격 반등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어제 국내 증시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약간은 그 상승폭이 아쉬웠다 하시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국내 증시의 보합권 등락, 구체적인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증시는 지난해 12월 27일 헌재가 탄핵 심판 1차 좀비 변론기를 시작하면서 원화 약세가 제한되고 증시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노출된 증시이기 때문에 6월 3일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한국 증시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낙폭이 너무 가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정도로 좀 의미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국처럼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단적인 예는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올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가장 크게 하향 조정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을 1% 제시를 했지만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보다 1%포인트 낮춰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체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경제 심리와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눈높이에 놓지 마시고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조기 대선 전까지는 국내 증시 일단은 우리만의 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여러분들도 좀 국내 전략들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긍정적인 가격 반등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오늘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